아, 아, 아. 안녕하세요. 자, 3월 4일 날 치러진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 대비로서는 이번에 처음 본 건데요. 그 문제 수준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고요. 다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했습니다. 그 답안지 마킹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5문제를 마킹까지 포함하면 문제 푸는 시간 한 20분 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명령 규칙은 민사에 관한 거라도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민법 법원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은 그 송문법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률 말고도 그 민사에 관한 명령, 법규명령 또는 대법원 규칙 다 포함됩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없다. 그 물권은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요. 물권법에 가시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을 인정합니다. 3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게 우리 민법 1조 조문이죠. 이 법률은 송문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4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관습법이 되려면 일정 관습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틀렸고요. 5번 민사에 관한 조약. 조약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약은 우리가 당사자가 된 걸 조약이라 그러고 당사자가 안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라 그러는데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국제법이라 그러거든요.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것 괜찮습니다. 법에 허용하는 거잖아요. 신의 식에 반하지 않는다. 맞고요. 채권자가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에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채무자가 아닌데 채무자 앞으로 명의만 넘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강제 입혀하는 거 문제 있죠. 그래서 얘는 신의 측에 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 채무 보증 그 불확정 채무 보증은 해지할 수 있는데요. 확정 채무 보증한 경우는 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결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죠. 맞고요. 5번도 별표치고 알아두세요. 2번하고 5번이 판례 외워야 될 판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징계당해서 잘렸거든요. 근데 이의 없이 퇴직금 잘 받고요. 다른 일 잘 하다가 5년이 지나가지고 해고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실효됐다고 봤습니다. 그때 돈 받을 때 그냥 별말 없이 받아간 것은 본인도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하는 것은 신의칙 및 실효원칙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다. 맞는 판결입니다. 이렇게 징계 면직 사건에서 이런 게 많아요. 별말 없이 지나가서 나중에 딴소리하면은 신의칙 위반으로 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3번 질문. 태아 갑의 아버지 을이 이게 이제 갑을병 케이스 문제가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정도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서 태아에 관한 문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병. 돌아갔던 말은 없네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나중에 이제 태아가 출생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중상 다치셨나 봐요. 아버지가 다치면 태아 슬프잖아요. 태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고통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니까 태아한테도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거든요. 다만 출생했을 때 행사해야 되는 거죠. 출생한 다음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정확히 맞는 문제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으면 사망 신고를 해야 의뢰 권리능력 상실. 여러분 사망이 우리 권리능력 소멸사유인데 신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거고
사망 신고는 보고하는 거죠. 그거에 보고적 신고라 그래서 신고해야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하면 소멸됩니다. 2번 틀렸고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갑이 아직 태아인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야 되죠. 해지조건설에 따르면 갑은 출생 전에도 상속권 인정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태아한테 상속권 인정되는데, 정조건설은 나중에 출생하면은 행사라는 거고, 해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태아인 동안에도 상속권 인정되는 것은 해지조건설에 따르면 맞는 이야기죠. 4번 태아인 동안에 또 똑같이 3번 4번 묶어서 보세요. 정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은 못해요. 출생을 기다리라 그러거든. 출생 전에는 상속권 인정 안 됩니다. 출생되면요, 그 전에 상속 받아간 사람한테 상속 회복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귀찮으면 기다리면 되고요. 판례는 정조건설입니다. 판사는 기다리라 그러죠. 출생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우리 다설은 굳이 기다릴 필요 있냐? 먼저 받아가라. 해지조건설입니다. 3번 4번 묶어서 둘 다 맞는 문장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5번 갑이 사산됐단 말은 출생 못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설 대립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호하는 태아는 늦게 태어나서 억울한 태아를 보호하는 거지, 사산된 태아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요, 학설 대립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도 안 생겨요. 우리가 태아한테 예의적으로 5가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유중, 플러스 원, 그래서 인지의 대상까지 인정하는데, 그것도 태아가 늦게라도 태어났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학설 대립이 있는 거지, 태아가 사산된 경우는 아무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잘 받으세요. 4번 미성년자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죠. 여러분, 상계는요, 상호 계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서로 퉁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죠. 내가 권리 얻을 때 나도 좀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동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상계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 채권이 사라지고 상계하는 거니까 동의 있어야 됩니다. 1번 맞는 문장이에요. 우리 상계가 뭔지를 몰라서 잘 오해할 수 있는데, 상계는 나도 손해보는 거다. 그래서 권리만 얻는 게 아니다.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못한다.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번 법정 대리인부터 영업허락 받으면요, 그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의받을 필요도 없지만 대리권도 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심지어는요, 어른과 똑같이 소송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 소송 능력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서 소송 능력 인정하는 게 방금 봤던 영업허락 받은 경우 인정하고요. 그렇죠? 영업허락 받으면 그 다음에 임금 청구 있죠? 임금 청구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청구도 소송 능력 인정하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성년 의제되는 경우, 혼인해가지고 어른으로 취급되면요, 소송행위 할 수 있어요. 소송 능력이 있어야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영업허락이나 그 다음에 임금 청구, 성년 의제는 소송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면 동의 받아야죠.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법률을 했으면 무효이득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죠. 제한 능력자가 동의 없이 하면 취소 사유잖아요. 3번 틀렸네요. 정답 3번. 4번. 만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유언을 혼자 살 수 있다. 유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원래 다 유언을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받아서 그러면 안 돼요. 유언을 혼자 살 수 있어요. 유언 능력이라 그러죠. 17세를. 5번. 법정 대리인이 재산 처분 허락해서 용돈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가 그 용돈을 예를 들어 학원 등록비로 줬는데 학원 등록 안 하고 가서 술 사 먹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다른 용도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걸 우리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용돈 사용이 있죠. 용돈의 사용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다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쓰라고 줬으면 그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괜찮아요. 허락받은 걸로 봅니다.
자, 5번 제한능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피성년 후견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야, 이건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모든 법률행위, 이 모든이 틀린 거죠. 모든이. 그렇죠? 그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지가 못 하거든요. 그 법정대리인 성년 후견이 대신해 주는 거 맞는데, 우리 법에서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걸 법원이 정해줄 수 있습니다. 10조 2항. 그 다음에 마트는 가야 되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10조 4항이거든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모든이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번 가정법원은요, 한정 후견 개시할 때는 본인 의사 고려한다. 맞습니다. 성년 후견도 본인 의사 고려해야 돼요. 성년 후견하고 판정 후견은 본인 의사 고려해야 되고요. 3번에 있는 것처럼 특정 의견은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못합니다. 두 개 구분하세요. 2번, 3번 묶어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얘가 지금 좀 의사 결정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피한정 후견이 있었는데 점점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앞에 건 종주해야죠. 그래서 종전의 한정 후견은 종주한다. 맞고. 5번 가정법원은 청구권자가 청구가 없는 한 성년 후견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본배 사후 검지 청구가 있을 때 이제 후견 지도가 개시됩니다. 5번도 맞고요. 자, 6번 법인 아닌 사당 갑의 대표자 을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아서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법인 사단은 재산관계는 총유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팔아먹으려면 총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은 총의 결의가 필요한데 총의 결의 안 거치고 팔았죠? 예, 무효입니다. 강행법 기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정관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처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의 결의 거쳐야 되는 거죠.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따라가고. 옳은 건 뭐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건 1번. 병은 갑에 대해서 756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대표자가 잘못한 경우죠. 대표자가 팔아먹고 튀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는 법인의 불법행위 35조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사용자 책임은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를 말한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1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2번 병은 의뢰 행위에 대해서 권한능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랬을 때 우리 그쪽 물건 산 사람 쪽에서 이게 표현들을 주장했었던 거죠. 실제 사건에서 대법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강행법 기반으로 무효잖아요. 표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현들이는 대리권이 없었을 때 대리권이 있는 걸로 봐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취급하는 거지. 다른 사유를까지 흠을 치유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표현들을 인정해봤자 계속 얘는 무효거든요. 그래서 표현들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3번 병은 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 모를 수 없다. 있죠.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 말하는 겁니다.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모를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4번 묶어서 비교하세요. 35조는 물을 수 있고요. 756조는 물을 수 없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죠. 4번 갑의 부동산이나 처분행위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총의 결의 안 받았으니까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2번 무효. 만일에 을이요 사원총의 결의를 안 거치고 이번에는 이 문제랑 관련이 없죠. 뭐 한 거죠?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선거. 보증선거인데 우리 판례가 이 보증선거는 관리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한 채무 보증은 채무 부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관리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총의 결의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거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도 유효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선거는 유효다. 원래는 이걸 무효라 그랬는데 대법원 전원합의를 바꿨어요. 보증 섰다 그래서 뭐 물건을 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의 결의 필요 없다. 안 거치고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별표 치고 복습 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7번입니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표류적 이상이다. 여러분, 대표권 제한의 이게 정관의 표류적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 정관의 표류적 이상이 뭐죠?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되는데, 목명 사자이 이 5가지는 공통이죠. 목적 명칭에서 사무소,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사의 임명 방법,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사원총회란다. 사원총회가 아니라 사원자에게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 이게 7가지가 그 정관의 설립 등기 사항이죠. 목적, 명칭, 목명사자, 재단법인도 5가지, 사단법인은 2가지 더 해가지고 사원자에게 가는 이야기하고 존립식 해산사유 이렇게 돼 있죠. 이사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이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대표권 제한은요, 그 설립 등기 사항이죠. 정관 기재사항이 있고 설립 등기 사항이 있죠. 목명, 사설, 존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 대표권 제한이 들어간 거고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정관의 필요 기상은 아니에요. 설립 등기상은 맞고요. 1번 틀렸고요. 2번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단법인 인정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되려면 재산을 나눠줄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은 돈만 있지 구성원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영리 재단법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으니까 쓸 때 가끔 비영리 사단, 영리 사단 이렇게 쓰는데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재단법인 이렇게 말하죠. 사단법인은 대표자 주소에서 설립등기가 성립한다. 맞고, 대표자 주소지에서 하는 게 아니죠. 법인 주된 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설립등기 성립은 그 말은 맞는데 대표자 주소지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상법이면은 뭐 본점 그랬을 텐데 민법은 본점, 지점 이런 표현 안 쓰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 주소가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래야 돼요. 3번 틀렸습니다. 4번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된 경우에 여러분 정관이 쭉 있는데 법률 전문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조항의 의미는 이러이러하다고 자기들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의에 대해서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 효력은 없습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결의를 할 문제가 아니죠. 그럼 법률 자치법이니까 법을 해석하는 방식, 법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어요. 조문에는 그 말은 없는데 지문에는 사원도 구속 못 하고요. 나중에 재판하는 법원도 구속동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그 법규 해석 방법을 하는 거지 결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여러분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정관 규정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구성원이 달라지겠죠. 그래도 동일성을 유지하냐는 건데 정관 변경 뜻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원자격 득실 변경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사원 구성이 바뀌더라도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봅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읽다 보니까 그 3번 지문처럼 저도 착각했죠? 착각할 수 있는 지문들이 섞여 있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설도 다 달아놨습니다. 해설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6, 8번입니까?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도 좋은 문제죠. 1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 결의할 때는요 미리 통지하셔야 돼요. 기습 결의는 안 됩니다. 원칙이 통지하지 않고 그날 안건을 올려서 하는 걸 기습 결의라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기습 결의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른 규정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 사항은 총회 소집할 때 미리 적법하게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그랬죠.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이사가 그만두겠다는 거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철회 못합니다. 철회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3번 사원총회 소집권자가요. 총회 소집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 연기를 통지할 때는요.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야, 이거 좀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꼭 동일하게 해야 될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4번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으면 좀 아웃소싱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 대리권 줄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건 62도 대리인이거든요. 포괄적 대리는 안 됩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D 문장이 틀렸습니다. 법인의 재반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대리는 안 돼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특정 대리는 되지만 포괄적 대리는 안 된다. 판례입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사원증의 결의는요. 우리 의사 정족서는 조문이 없는데 의결 정족서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실 건 출석사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입니다. 출석하더라도 결의권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문제는 제가 결의 못하니까. 그래서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그래야 맞습니다. 5번도 맞는 문장. 좋은 문제네요. 자,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건물 완공됐잖아요. 신축 건물은요. 대장을 만들거나 보존 등기를 해야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신축만 되면 내게 돼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완공된 신축이 됐으면 소유권 인정되는 거죠.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2번 한필 토지 일부는요. 지상권 설정을 썼다. 여러분 토지 일부에 대해요. 분필 안 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임목 등기 하시면 등기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객체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아니니까 저당권은 안 되는데 임목 등기는 이게 등기부거든요. 이름부터가 임목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되는 거니까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죠. 정답 3번이고 4번 남의 땅에다 허락 없이 심으면 원래는 그게 부합이 일어나는데 농작물은 부합이 안 일어납니다. 부합이 안 일어나고 무조건 경작자 거죠. 성숙한 농작물이거든요. 근데 그건 수확기에 이른 그렇게 표현했죠. 성숙한 농작물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가 아니라 경작자에게 속합니다. 허락 받고 심어도 경작자 거고요. 허락 없이 심어도 경작자 겁니다. 경제 유전 원칙 때문에 심은 사람 조금 보호해 주는 거죠. 경작자 거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주유소의 주유기는요. 건물에 붙어 있더라도 이거 종물로 보죠. 부합물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 판례가 주유기는 종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유기는 종물이다. 종물로 볼 수 없다. 틀렸어요.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권리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요. 20개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다. 명인 방법 갖췄으니 별개로 취급되죠. 저당권 안 됩니다. 등기부가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틀렸죠? 주물 자체의 사용이 공유되지 않고 주물의 주물을 도와야죠. 주물의 사용제를 덮는 것은 종물을 볼 수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실 수취권은 인도 전에는 누구한테요? 매도인에 속합니다. 인도전, 대금 완납전. 매도인이 물건 안 넘겨주고 대금도 다 받지 못했으면 과실 수취권은 매도인에 있습니다. 인도전, 대금 완납전, 매도인. 꼭 기억하세요. 4번 횟집 건물의 수족관을 우리 판례가 종물로 봤죠? 횟집에 붙은. 근데 수족관이 얼마나 크면 수족관 건물 그랬습니다. 단순한 수족관 이런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봤어요. 굉장히 큰 거였나 봐요. 5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 임의 규정이죠? 달리 정할 수 있다. 11번 반사질서 범죄행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금전 소비대차 하는데 경제 차이로 인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것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면 103조 무효죠. 지금 이제 이자 제한법이 있으니까 그 이자 제한법을 어기면 이제 강행복규만 무효가 될 텐데 이 판례는 이자 제한법이 없었을 때 나온 판례입니다. 103조 무효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하는 거 있죠. 여러분 허위진술하면 돈 받기라는 거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는 것은 형사처벌 안 되거든요. 법원에 가서 허위진술하면 하는 걸 하게 되면 처벌해요.
이 법원에 가서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라 그러고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경우는 참고인이라 그러는데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거짓말을 해요. 돈 좀 주면은 또 몇 푼 받고 거짓말하고 다 무효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어요. 다 무효다. 3번 양도소득세 조금 띵겨 먹으려고 다운계약서 쓰는 거죠. 다운계약서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안 하고 나중에 다운계약서 괜찮아요.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그 우리 판례가 말하는 103조 무효는 진짜 심해야 돼요. 세금 포탈, 투기 목적 그런 건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뭐 괜찮다기보다는 나쁜 건 맞는데 그렇게 103조 위반 정도로 나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뭐 걸리면 뭐 법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과태료 물고 그러면 되는 거죠. 4번 이 판례 잘 알아두세요. 일방이 독점적지, 우월적지 이용하는 거 103조 무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번 이게 4번하고 5번 이어지는 건데 5번이 뭐냐면 위약벌이지 위약벌. 백화점에서 스스로 받아먹는 백화점 매장에서 그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은 누락한 매출의 10배, 누락한 수수료의 100배를 서로 주기로 위약벌 약정을 했거든요. 그게 과도하게 무거우면은 무효입니다. 과도하게 무거우면.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100배, 10배 주는 그 정도는 과도하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달고 계셔야 돼요. 5번 질문처럼 과도하게 무거우면 103조 무효 맞아요. 과도하게 무거운 103조 무효는 맞는데 누락한 매출액 10배 정도, 누락한 수수료의 100배 정도 받아가는 게 과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나오는 지문이긴 한데 정확히 구분해 달고 계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무거우면 103조 무효가 되는 건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1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피해 당사자가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요.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맞습니다. 나는 부동산은 처음 사고 팔아본다. 그게 무경험이 아니에요. 사회생활 했으면 경험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궁박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궁박 맞고요.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 안 됩니다. 우리 집이 10억짜리인데 경매에서 1억에 낙찰됐다 그래서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 그런 게 안 돼. 경매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할 수 없고요. 5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처한 인정됩니다. 추인은 안 되는데요. 우리 판례가 불공정 매매, 알박기에서 불공정 매매를 공정한 매매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전환은 인정됩니다. 깜짝 놀랐죠. 판결 나와. 추인은 안 돼요. 전환은 됩니다. 전환이 안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3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1번 비진이 표시는 원칙 이유다? 원칙 이유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거짓말하거나 그렇죠? 거짓말하거나 한 걸 비진이 표시라 그러는 건데 법의 세계에서는 거짓말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원칙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 무효는 손이삼자 대응 못한다. 2번도 맞고요. 근데 신분에는 적용 안 되죠. 그래서 혼인과 입양에는 비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혼인은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혼인할 마음도 없는데 혼인신고를 가짜로 했어요. 그게 바로 비진이 혼인이죠. 그러면 뭐 원칙이 유효, 예외무효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 조문과는 상관없어요. 혼인의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적용 안 됩니다. 언제나 무효. 공무원은요 공법행위잖아요. 공법행위는 이 조문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나 유효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의원 면직 당하면 지인이 한 의사표시가 하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얘는 언제나 유효 또는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이렇게 쓰죠. 진위가 뭐냐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라 표의자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틀렸어요. 그 진심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본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판례가 진위는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진위가 있다는 거죠.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는데 재산을 헌납하래요. 내가 지금 이게 죽게 생겨서 내가 살아나가려면 재산을 헌납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재산을 헌납했어요. 그러면 그건 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납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진이지. 실제 본심은 진정한 본심은 헌납한다는 게 아니죠. 죽기 싫어서 한 건데 진이는 그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고
그 생각대로 했잖아요. 그럼 진위로 봅니다. 5번은 뒤집힌 거죠. 진위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14번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찾아봐라 그랬죠. 자, 1번 통정의 표시에 관한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 통정 표시는 무효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표시를 무효로 주장 안 하고 채권자 취소권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서 물건 넘어간 것은 나중에 찾아올 수 있어요. 얘는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도 맞고요. 통정의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인데 왜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되기 때문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107, 108, 109, 110 다 선의 3자 보호지 선의 무과실 3자가 아닙니다. 선의이면 돼요. 과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무과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 제3자죠. 보호받으려면 자신이 선의면 보호되는데 자기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시험범위에서 선의는 다 추정됩니다. 다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이면 보호되는 경우에 그자가 스스로 자기가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의인 거죠. 상대방이 그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행사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익을 맺은 자 그게 제3자죠. 걔가 선이면 대항 못하죠. 그래서 5번은 108조 2항 조문 그대로고요. 1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착오도 시험에 맨날 나오죠. 첫 번째 법률의 착오 있지 않아요?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더라도 취소 아닙니다. 법률의 착오나 법률의 일반적 사실의 착오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착오가 중요 부분이면 다 취소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대리인 계획 체결하잖아요. 그럼 착오 유무는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2번 맞았네. 3번 착오가요. 표의자 중과실이라고 취소 못하죠. 중과실은 취소 못합니다.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물론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없으면 악용했던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소 못합니다. 조문으로 돌아가서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실제 보면 취소 효과는 소급 무효니까 서로 부당이득 반환을 지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물건 사놓고 취소하면은 물건 쓰던 거 돌려주니까 상대방 손을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상대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과실 착오자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과실 있으면 과실 있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법이 허용하는 거 하는 거니까 경과실 착오자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청구할 수 없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독일은 좀 하자는 논의가 있대요. 독일은 착오 취소자가 취소하면서 조금 손해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손해 안 봅니다.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5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획을 해지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 완전히 해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인이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원래 해지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해주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죄로 뺏기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취소할 수 있냐는 거야. 됩니다. 실익이 있으니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매수인이 취소하는 거 허용됩니다. 그걸 우리가 해제와 취소의 경합이라 그래요. 말을 줄여가지고 경합하는 걸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 취소할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괜찮아요. 경합을 인정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죠? 맞는 거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입니다. 16번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기 강박도 시험에 잘 나오죠. 1번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쳤을 때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안 경우에 한해서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의 의사표시에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강박의 의사표시는 여러분 강박은 두 가지가 있죠. 극심한 강박하고 보통 강박이 있는데 보통 강박은 110조 취소가 맞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극심한 강박이죠. 의사결정을 자유로 박탈당한 경우 극심한 강박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가 무효야. 극심한 강박은 무효고요. 보통 강박이 취소입니다. 강박은 두 가지로 나눠요. 사기는 그냥 한 가지인데 강박은 극심한 강박. 내가 의사결정을 자유로 박탈당한 경우 제정신이 아닌 경우죠. 보통 강박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 조문에는 이제 보통 강박만 나와 있죠. 이때는 110조 취소가 맞습니다. 사기 강박 취소가 맞는데 극심한 강박은 그냥 무효로 봅니다. 얘는 무효입니다. 무효.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무효라 그래요. 효력이 없다가 무효죠. 상대방이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여러분 각서의 서명란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은요 해약을 고지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건 해약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약 고지가 없고 그냥 원래 의무가 있는 각서에 사인하라고 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인하지 않으면 뭐 할 거야? 죽여버릴까 이제 그게 강박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각서에 사인하라고만 말만 하는 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환계약에서는요 이거 자기 목적물 시가를 묵비 말 안 하거나 또는 허위 고지해도 이걸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재밌죠? 교환계약에서는 시가보다 높게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이걸 기망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환계약의 특성상 자신의 가격은 높이고 타인의 가격을 낮추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사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17번부터 이제 대리에 관한 이야기죠. 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1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17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보통은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얘는 갑의 을의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옳은 걸 찾아봐라. 임의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된 삶을 틀렸네요.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사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죠. 1번 틀렸고 2번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이름으로 하라. 갑의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라. 아니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지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비용은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을이 본인입니다. 자꾸 누가 본인이 헷갈리죠. 대리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을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비용이 복대리권은요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아니죠. 대리권 사라지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법정 대리인이 갑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잖아요. 원래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책임도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책임을 선임 감독 책임으로 줄여줍니다. 이게 122조 조문이죠. 맞는 문장입니다. 17번 5번 맞는 문장. 18번 18세 갑은요 을이 대리인을 사칭한 또 얘도 보니까 을이 본인이네요. 그리고 갑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사칭했으니까 무권 대리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을의 노트북을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렇게 대리 파트도 없고 케이스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을이 지금 본인이에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매매계약을 추인했대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매매계약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을이 갑에게 추인한 때에도 이제 을이 지금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한테 한 게 아니라 무권대리인한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그 추진을 주장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상대방 병은요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기의 선택으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 무권대리인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병이 선택해서 이행할 책임이나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선택 틀렸어요. 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병이 가볍게 대립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아기자는 체곤할 수 있죠. 철회는 못하고 체고할 수 있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을이 추인했을 때는요, 갑은 자기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목권 대리권 없는데 본인이 추인했을 때 그 을이 자기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취소 못한다는 소리는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성년자니까 나는 대리권을 못 갖는 건다. 뭐 그딴 소리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행인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미성년자 18살짜리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이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문장. 틀린 거 찾으라 그랬나요? 그럼 틀린 거 찾으면은 3번이 되겠죠? 자, 19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대리권 수요 표시 125조 표현들이죠? 상대방 선임 무과실을 맞고요. 여러분, 사실혼 관계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 대리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혼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걸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의 표현들을 성립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대리인이 사자 동그라미. 사자의 경우도 이게 권한 표현대로 되냐는데 사자의 경우는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사자의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봐요. 그래서 126조 권한론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 틀렸네요. 4번 권한론 표현대로 되려면 상대방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자기가 복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복대리권 소멸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129조 표현들이 말하는 건데 자기가 직접 해도 되고요.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 통해서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 하도록 한 경우도 129조 성립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얘는 틀린 문장은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맨날 나오죠. 아직 허가 안 받았습니다. 유동적 무효죠.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다 판례니까 계속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위 매매계약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규칙사에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규칙사에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죠. 그 다음에 기간 말 재지정 안 됐다 똑같은 거지 뭐. 확정적 유효. 2번 3번 묶으세요. 지정 해지되거나 재지정 안 되면 확정적 유효, 경사나는 거죠. 확정적 유효다.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죠. 그러니까 다시 계약서 쓸 필요 없고요. 맞고요. 5번이 중요합니다. 사기당해서 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럼 이 사기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걸 신청 허가 받은 다음에 취소해야 됩니까? 허가 받기 전에 취소할 수 있나요? 허가 받기 전에 취소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협력의 거절을 서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5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취소가 있으면 허가를 받고 취소하나 허가 전에 취소하나 어차피 다 소급 무효니까 굳이 허가를 받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5번 맞는 문장입니다. 자, 21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본다. 맞고요. 취소해서 법률행위를 취소 원인이 소멸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정 추인 말하는 건데 상대방 이행 청구는요. 취소권자 가셔야 돼. 전의경 담양집 이양 그래가지고 전의경 담양집이 법정 추인 사유잖아요. 근데 6가지 중에서 딱 2가지 이양 이행 청구 권리 양도는 누가 하는 경우만 취소권자가 받는 경우는 안 돼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경우는 안 되고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보시면 이 5번 권리 양도로 내지는 않고요. 맨날 이걸로 내죠. 이행 청구를 누가 했냐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상대방 이행 청구 있잖아요. 그럼 법정 추인은 보지 않습니다. 3번은 취소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 맞고요.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시면 선의하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현준이득 있죠? 맞고.
5번 보시면 취소해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무효가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유는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유는 안 되죠.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거고, 얘는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무효인 행위 추유는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유로서 할 수 있다. 5번은 맞는 문장.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죠. 1번 정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돈 못 주겠다는 것은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겠죠. 다투는 자. 조건은 사적 자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맞고요. 3번 조건 성취를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 반신행위라 그러는데, 그 조문에는 이 반신행위가 고의 과실 두 가지 다 들어가는지 안 나와 있는데 판례가 둘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의로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경우도 되고요, 과실로 반하는 경우도 이 조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할 수 있죠. 4번 기한의 이익은요,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에 정한 바 없으면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채권자 아니에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153조인가 그런 조 있죠.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4번 틀렸네. 5번 당사자가요, 원래 조건 성취 정조건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효력 생기고 해제 조건은 그때부터 효력 상실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급효가 없거든요. 5번 지문처럼 당사자가 원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이게 사망이 있어가지고 특약이 있으면 소급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소급합니다. 5번도 맞는 문장.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2월 28일부터 한 달 그랬으면요, 기산점이 3월 1일이죠. 그럼 한 달 되면 4월 1일 전날, 4월 1일 전날이니까 3월 30일이겠네요. 3월 30일 오후 12시가 만료점이 됩니다. 정답 5번이고요.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채권은 10년짜리잖아. 소유권은 안 걸리고요. 기타 재산권은 몇 년이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2번 단기 소멸시효라도 판결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되죠? 쭉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고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3번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할 때까지 시효 기간은 산입 안 하고 중단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번 틀렸네. 함정 조심하세요. 중단한 때가 아니에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 다시 진행합니다. 4번 채권자 채무자는요,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은 안 돼요. 배제 연장 가중은 안 되고 단축 경감은 되죠. 채무자가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채무자가 팔아가지고 그걸 제3자가 샀다는 거죠. 그 양수인도 이걸 이 친구가 담보가등기 피담보 채권이 사라지면 가등기도 말소시킬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 안 하더라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누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냐? 보통 채무자 하겠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되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채무가 소멸됐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무가 소멸됐을 때 이익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직접 주장할 수 있어요. 대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도 그 채무가 소멸되면 가등기도 말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채무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 보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고요. 중단한 때가 아니라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다 조문입니다. 자, 1번 재판상 청구는요,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여러분 소송 재판상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이겨야 돼요. 이게
온고가 이겼을 때만 기본적으로 중단되는 거고, 온고가 진 게 기각이잖아요. 또는 각하나 취하되면은 제대로 판단 받아본 게 없죠. 그래서 중단 조례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나중에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소멸시효를 인정해 효과가 최초 소재기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후속 조치 내용은 재파 앞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에 틀렸냐면은 6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1년이 아니에요. 6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1년짜리 없어요. 6개월하고 1개월 두 개뿐이 없습니다. 후속 조치를 취해서 앞에 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수는 6개월하고 1개월 두 개뿐이 없어요. 뭐 2개월, 1년 다 거짓말입니다. 6개월, 1개월 두 개뿐이 없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D 문장은 맞아요. 근데 6개월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파산 절차 참가하면 소멸시효 중단되는데 참가했다가 취소하면 결국 참가 안 한 거잖아요. 중단 여력 없습니다. 이따 틀렸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압승이죠. 중간 양도는 아니에요. 청압승 세 가지입니다. 양도가 숨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최고는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파지 하임 앞 후속 조치를 6개월 안에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그래서 틀렸습니다. (6개월) 하셔야 되고 5번 압류 감료 가처분 있잖아요. 압류 감료 가처분 하면 소멸시효 중단됐죠. 근데 그게 권리자 청구에 의해서 취소됐단 말은 압류 감료 가처분을 제대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 여력이 사라집니다. 중단 여력이 없다. 5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압류 감료 가처분은 권리자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가 되면 중단 여력이 없다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자 청구에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될 때 그때는 중단 여력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5번이 맞는 문장이죠. 정답 5번이 됩니다. 소멸시효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문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에 나왔던 거, 모의 시험에 나왔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공부가 좀 아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 수준은 실제 시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하시고 이게 60점 이상이 나오면은 합격이 유력하겠지만 아직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모의고사 볼 때 또 학원서도 우리 나중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또 문제 풀고 그럴 때 한 번 볼 때마다 하나씩 올리면 뭐 6문제, 8문제 더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시험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